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개발이 뭐 경제적이면 경제적, 사회적, 전방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떻길래,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이익이 발생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 앵커님께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앵커님도 그렇고 네. 투자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하죠. 네. 그럼 그 투자 종목 중에서 네. 가장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안정적인 거 하면은 부동산을 좀 꼽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대부분 투자의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면 네. 부동산을 제일 먼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 아파트를 짓든 오피스텔을 짓든 그 결과물, 그 건물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하면서 그 나중에 양도 차익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내게 되죠. 하지만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냐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수익 사업은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 구조나 수익 구조를 아는 사람, 즉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어디 건물 짓거나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거 보면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고 뭐 감리가 있고 이렇게 쫙 써 있어요. 그 중에서 시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행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뭐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20% 이상이거든요. 자,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을 그만큼 낼 수 있다.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는 사업이죠. 자, 그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가? 성공하면 수익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지렛대 효과라 그래서 차입금을 가지고 그만큼의 자본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데, 자,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보다 두 가지 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자금 차입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기 자본이 1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1년 뒤에 100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0%입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30%고 차입금이 70%다. 그리고 똑같이 1년 지난 후에 100원의 이득을 냈다고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333%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서 똑같이 1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면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차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3개 또는 4개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자본의 차입금을 가지고 자기 자본 차입금을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PF 대출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PF 대출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식 명칭은 이게 프로젝팅 파이낸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셜. 자,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PF 자체는 현물에 대해서 현물을 담보를 잡거나 그 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 수익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차입을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 건축 과정이라든가 다른 그 운영 자금까지도 대출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게 PF 대출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선분양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게 선분양 제도가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죠. 이 선분양 제도는 70년대, 80년대 이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추진할 때 작은 건설사라든가 큰 건설사들이 자금 유입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선분양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도 이게 말만 들으면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토지만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놓고 내가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 그리고 수분양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분양자는 그럼 제가 살게요. 그래서 계약금 10%를 걸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또 일으킵니다. 중도금 대출이 한 60에서 70% 정도 일으키죠.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수분양자가 냅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을 하는 쪽, 시행을 하는 쪽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계약금 받아서 건축하고요. 중도금 받아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을 완료를 하면 또 수익금이 남게 되죠. 자, 건설회사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큰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선분양제도의 레버리지 효과예요. 이런 세 가지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없냐? 혹시 있다면 작을까 클까? 자, 미래의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자체 내에서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자, 1년 후, 2년 후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만 가지고 진행하는 일반 사업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큽니다. 자금 차입의 레버리지를 빼고 나면 땅값은 크게 가격이 떨어질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한다고 치고요. 불투명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좋아? 이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건을 찍어내거나 현재 상태의 값어치를 논하는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클 수 있죠. 자, 자기 자본이 20원 정도에 불과한데 총 100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치면 자기 자본보다 5배가 많은 그 규모의 돈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하지만 사업성을 잘 판단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분양이 잘 돼서 분양대금이 제때 들어오고 또 차입금을 제때 변제하고 그러면 굉장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사업성 판단을 잘못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사업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하면 자본 차입에 대한 그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부담도 커져서 또 일정 부분 규모의 자본이 또 유입돼야 되는 그런 리스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업성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는 그 입지가 좋은가, 사업성이 좋은가, 분양성이 좋은가. 자, 여기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랬더니 다음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처음에 준비한 거 설명을 했네요. 제가.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실 사업성 판단만 잘하면 정말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도를 하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갖는 게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한 5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바뀌었죠. 우리 주변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정말 바람잘 일 없는 그런 5년이 맞습니다. 지나갔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17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8.2 대책이 나왔죠. 6.19 대책도 있고요. 가장 굵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추가되고 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생성도 다시 만들어지고 거기에 LTV, DTI가 조정되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라는 이 제목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양지에서 임대사업 하십시오라고
지금은 안 계신 김현민 장관께서 나와서 얘기한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게 2017년도의 상황이었어요. 18년도로 딱 넘어가 보죠. 827 대책 나왔고요. 913 대책 나왔고요. 제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 저도 포기했거든요. 너무 많아서 어느 게 언제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등등 해가지고 저도 포기할 정도로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굵직한 것만 지금 뭐 827, 91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2017년도에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인해서 임대 사업자들은 양지에 나와서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게 1년도 안 돼서 이제 뒤집히게 되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또는 매물 잠금 현상이 임대 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보유한 물량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제 마녀 사냥 비슷하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2019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등록 임대주택 관리. 자,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임대료 제한 5% 인상 위반 시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과태료 3천만 원 부과예요. 그리고 뭐 11대책도 나왔고요. 12, 16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좀 강했던 게 12, 16 대책이었죠. 9억 원 초과 주택 LTV 강화한다. LTV 강화한다는 내용은 거의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였고요. 15억 초과 추가 담보대출 금지. 자, 내 재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 재산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려준 정책이 12, 16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2020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게 6.17 대책이죠. 드디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명목은 이랬어요. 갭투자, 투기를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법인 과세도 정비를 했고, 재건축 조합원 요건도 바꿨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참 이 정책이라는 게 한번 얘기하고 뒤집기도 참 힘든 건데, 여러 번 뒤집었어요. 여러 번 뒤집어서, 이제 별로 거부감이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옆에 표를 한번 보시면, 종부세가 올라가고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되죠. 자, 양도세는 올해 6월부터 중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취득세 또한 중과되기 시작했고요. 종합부동산세 또한 인상된 요율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양도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랄까요? 투자에 대한 임대차 3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제가 임대차 5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게 3법이라고 보면 표준 임대료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도 있지요. 대부분은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표준 임대료제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한다는 이유는 그 평균값을 내겠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료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의 부담 그리고 정책의 부담,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은 4년 동안은 재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밖에 못 옮기고요. 일정 금액 이상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자, 나의 소득이, 임대소득이, 양도소득이, 지갑을 열면 현금 개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보인 만큼 세금도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개발 과정이 끝난 결과의 산물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의 산물들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규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로는 내가 원하는 투자 수익, 내가 자본을 들인 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시선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 부동산 투자가 일반 시민만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치고 부동산 투자 안 한 사람 있나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도 그렇죠.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조금 좋아지면 다들 건물을 삽니다. 주차장을 늘리고 공장을 늘리고 이게 다 부동산 투자였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다 했던 부동산 투자가 이제는 죄악시되고 있고 그 투자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한 투자는 이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과정 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앞에부터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2017년부터 이제 쏟아졌던 이 대책들을 저희가 쭉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게 개인의 이제 투자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곁들여 주신 게 그 과정 안에서 참여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나오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은 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복잡한 법률에 대해서 얽혀 있고, 그 수지 분석도 해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하지만 개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의 처음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뭐든지 개발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하겠죠. 자, 땅을 매입을 하거나 그 땅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부터 부동산 개발은 시작됩니다. 자, 종류가 몇 개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시행을 하는 지주 직접 개발 방식이 될 거고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토지 소유주하고 개발회사하고 합작해서 같이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겠죠.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는데 부동산 시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땅을 봐서 뭐 도시개발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맞춰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건축법도 봐야 되고요. 또 시공할 수 있는 그 단가도 산출할 줄 알아야 되고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되는지 시장 조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개인들이 좀 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개발 사업을 여러 번 진행해보지 않은 그런 개발 회사들도 쉽지 않습니다. 직접 시행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부동산 PM이라는 회사예요. 자, 부동산 P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니까 부동산 관리예요.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부동산 PM사라고 부르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에쿼티 자금과 대출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이 용어들 좀 설명하면서 개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부동산 PM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프로젝트 관리회사가 사업자 대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 자금 조달, 분양에서 건물 관리까지. 자, 이게 모두 시행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시행사는 PF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분양성 조사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부동산 개발 과정의 시작이자 끝은 시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행에서 모든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도와주는 회사, 그걸 부동산 PM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PM사에서는 여러 경험 등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사업을 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PM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사업성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때는 좋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들은 자금을 대주는 곳도 많고, 근데 그것도 부동산 PM사의 역할입니다. 그의 능력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그 제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PF 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돼요. 자, 아이템 자체는 현물이 아니잖아요. 현물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금융회사가 그 아이템 자체를 담보로 잡고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자,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물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업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익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이자뿐만이 아니라 그 수익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PF 대출이고, 투자사는 시행사와 별도로 본 프로젝트만을 위한 SPC라고 그러는데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합니다. 특수 목적법이 있는데 이 회사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모든 투자금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회사의 담보나 신용을 근거로 PF 대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사업 자체 입지, 이런 거를 통해서 PF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하고 저축은행, 1금융권, 2금융권 전부 다 PF를 취급하고 있어서 취급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 PF의 특징은, 자, 첫 번째, 법이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특수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SPC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 있어야 돼요. 이 특수 목적 법인은 개발 사업에서 진행되는 그 개발 사업만을 위한 회사예요. 그 개발 사업이 끝이 나면 이 회사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SPC는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누가 근무하거나 상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명목상 서류상의 회사고 이거를 우리는 SPC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자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자, 투자자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겠고요. PF 대출의 대주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투자자는 이 투자가 진행된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수익금에 대한 배분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금의 흐름 및 수지에 대한 기초한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철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PC를 통해서만 자금의 유입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자금의 진행이 굉장히 투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PF 자금은 대부분 규모가 큽니다. 대부분 100억대 이상, 몇천억대 PF 자금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금융기관에서 그 PF 자체를 다 대출해 주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이 모여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는 대주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행사업에 투자금을 조달할 때 기본을 프로젝트 주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경제성에 두는 투자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PF는 아니에요. 사업성과 그리고 입지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수익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하는 게 PF 대출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자금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PF 자금으로. 그리고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기성고 대출. 기성고 대출이라는 건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건축비,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 또한 PF 대출에 포함이 됩니다. 자, 부동산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 그리고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사업부지 개발에 대한 소요되는 그 비용에 대한 대출들도 전부 다 PF 대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PF 대출이 전체 사업비 중에 약 한 70% 이상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계약금, 잔금, 거기에 뭐 기성고 대출 이것들도 전부 다 PF 대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야겠죠. 그래야지 금융사도 믿고 투자를 할 테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에쿼티 자금과 대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에쿼티 자금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자, 시행사에서 이제 PF 대출을 신청을 할 때 시행사의 의지는 대부분 이 에쿼티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에쿼티는 자기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본인 투자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그만큼 사업의 보장도가 낮다는 얘기일 거고요. 책임감도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시행사 쪽에서. 그래서 뭐 1금융이나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 그 정도 에쿼티 자금을 요구를 하고요. 또 뭐 증권사나 뭐 이금융권 이런 데 가면 한 5에서 10% 정도의 에쿼티 자금을 요구를 합니다. 총 100억짜리 공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1금융 경우로 가려면 약 20억 원 정도는 내 본인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에쿼티 자금으로 에쿼티 자금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에쿼티 자금 자체도 사업성이 좋고 입지가 좋다면 PF 대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뭐 자금 대출이 있을 거고요. 자기 자본을 에쿼티라고 표현한다는 것과 일반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에쿼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야겠죠. 이런 시행에 관해서 뭐 자금 계획이 다 세워졌다면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가 뭐 신고된 것만 약 41,700개입니다. 이 중에서 좀 더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시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는 게 사업 성공으로 가는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급 브랜드 같은 경우 흔히 뭐 자이, 힐스테이트 이런 시공사 같은 일군 시공사죠. 일군 시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 시기라든가 분양 가격 그리고 홍보, 디자인, 건물 구조까지 이렇게 관여를 해서 시행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대행사도 선정을 해야겠죠. 누군가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 대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자, 분양 대행사에 하는 일은 영업해야 되죠. 인터넷 홍보 작업을 하든 길거리에서 부스 작업을 하든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하든 그래서 계약자들을 계약까지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중도금 대출까지 자석까지 하게 하는 게 이제 분양 대행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승인이 나고 분양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건물 준공 완료되고 이후에 뭐 분양자 사전 조사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계속 얘기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이제 시행사가 있습니다. 자,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관여를 하고 계획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땅 매입, 설계 및 인허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시행사가. 그럼 밑에 보면 이제 서류상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SPC예요. 명목상 사업의 주체고요. 모든 자금은 이 서류상 회사 SPC를 통해서 유입되고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SPC 자체는 해산을 하게 되죠. 바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융사가 옆에 있어요. 금융사는 사업 관리도 하고 중도금 대출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PF 대출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서류상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맺고 이제 PF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이 처음엔 이루어지지 않지만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담보 설정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또 그 대출금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 감독도 받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대출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공사는 건물을 짓는 회사죠.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책임 준공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급 보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 수익금 관리도 하게 되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사 대금을 SPC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PF 대출의 이제 기성고 대출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축하는 과정에 따라서 결제를 받게 되고 대부분은 그게 PF 대출의 기성고 대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자가 있고 뭐 분양을 받으면 분양 대금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모든 과정에 시행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고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인데, 자, 시행사는 지금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되겠죠. 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SPC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성남의 뜰이에요. 근데 이 성남의 뜰은 SPC가 아니라 PFV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셜 비하이클이라고 해서 좀 중형 이상의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SPC보다는 이게 PFV라는 이런 회사의 형태를 띠는 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들은 PFV를 이용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서류상 회사, 이 회사의 주주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남의 뜰에 대해서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의 50% 거기에 한 주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란 얘기죠. 사업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죠.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그리고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한참 TV만 틀면 나오는 이름들이죠. 자,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화천대유는 AMC라고 해서 자산관리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가 이 성남의 뜰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이죠. 천화동인이라는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성남의 뜰의 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3% 정도는 여러 금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 그리고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의 7명의 개인 투자자가 6%,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개의 금융사들이 43%의 지분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자, 이 성남의 뜰이라는 이 PFV 회사에 천화동인이라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동산 개발 과정이 끝난 산물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정보가 많이 공유가 안 되고, 좀 복잡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 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천화동인 개인 투자자가 성남의 뜰에 이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지고 갔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3억 정도 투자해서 한 3,500억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요. 한 3년 사이로. 이래서 좀 말들이 많았던 거죠. 여하튼 그 잘잘못을 제가 논할 자리는 아니고 그럴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사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물론 대장동 개발 사업은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지를 다 수용했거든요.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성남의 뜰이 그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50% 플러스 1주기 때문에. 자, 이런 개발 사업,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맨 땅이었는데 펜스가 쳐지고 거기에 뭐
아파트가 올라가고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어디는 상가가 지어지고 어디는 빌라가 지어지고 자 이런 사업들도 모두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들 그 작은 개발 사업들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게 대장동 개발 계획까지 가져와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한번 설명드려 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자금과 이제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개발의 시작과 끝은 시행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 전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금 조달 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 과정 흐름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기획 단계가 있어요. 토지를 접수하고 분석을 하고 또 개발 컨셉도 잡습니다. 이것도 시행사에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합니다. 아, 이 땅에는 뭐를 지을 수 있을까? 이 땅에는 어떤 걸 해야지 사업이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 규모도 결정을 합니다. 아, 여기에는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니까 몇 층짜리에 몇 세대를 짓겠다, 몇 호를 짓겠다 이런 규모도 결정을 하고요. 사업 방법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 지주와 공동으로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요. 자금 조달 방법도 결정을 합니다. 자, PF 대출은 거의 이 상황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결정이 안 나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고요. 사업 계획서 수립도 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을 결정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에쿼티가 발생하는 시점인데요. 에쿼티라는 거는 자기 자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땅, 총 100억짜리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최소한 50억 정도의 에쿼티는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쿼티가 발생하는 시점, 그 에쿼티에 개인들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쿼티 자체는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수익금을 갖는 거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거의 같은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에쿼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하지만 이 에쿼티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라 그러죠. 수익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고 또 리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확정 수익까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개발 과정 결론이 났을 때의 수익률은 일반 사업의 수익률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하고요.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시공하고 분양을 하죠. 자, 이 과정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요. 오피스텔, 빌라 이 정도는 한 1년 그리고 길면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 단계 준공 및 입주를 하게 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산이라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SPC가 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화 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모든 자금의 흐름과 그러니까 유입과 지출이 SPC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완성 단계 정산을 할 때 정산을 하고 그 특수목적 법인의 FPC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 기획 단계, 사업화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완성 단계 중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단계는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할 때, 즉 사업화 단계에 있을 때 에쿼티 자금이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시행사에서 모집을 할 때, 이때 개인 투자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 시행사가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 방법이라든가 투자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개별 조건들을 따로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미나 자리에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쿼티가 발생하는
사업화 단계에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 개발 과정 중에 이제 개인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방법에 대한 강연이 열립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